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간사입니다. 자, 3과목 원산지 결정 기준. 제가 그 원산지 관리사 시험 구성을 쭉 띄워놨죠. 그래서 지금 이제 3과목 OT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 3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이제 원산지 관리사 시험이 이제 젊은 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가끔 저기 그 40대, 50대 분들도 보시거든요. 물론 40대, 50대도 젊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인생 100살인데 인생은 100년짜리 소풍인데 감히 40, 50대가 뭐 나이 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40, 50대도 청춘이에요. 그래서 40, 50대 분들도 그 원산지 관리사를 땀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좀 변곡점을 좀 두고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지가 있으신 아주 멋있는 분들은 이제 원산지 관리사를 따기도 하죠. 자, 그럴 때 이게 학생분들은 워낙에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뭐 수학 문제, 특히나 이제 공과이신 분들, 이과이신 분들은 뭐 이제 그런 산식 이런 것들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는 상관이 없는데 사회에서 그 회사 생활을 좀 해보시다가 오신 분들은 이 산식에 대해서 까먹은 지가 굉장히 100년도 더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3과목에 약간의 산식이 나오다 보니까는 와, 이거 내가 넘볼지도 못할 그런 넘볼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3과목에 나오는 산식은요. 뭐 거의 뭐 초등학교 수준의 산식이고 이거 만약에 3과목을 떨어진다라면은 그 산식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3과목 자체의 공부, 암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그런 어떤 그 공학적인 그런 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공포심을 가질 그런 과목은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1과목 OT 시간에 3과목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관리사의 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산지 관리사의 어떤 얼굴과도 같은 과목이죠. 그러니까 원산지 관리사의 1과목, 2과목, 4과목 같은 경우 3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무에서 엔간히 조금 이렇게 그 출입 통관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해본 사람은 어느 정도 알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 그런데 3과목 같은 경우는 이건 완전히 원산지 관리사만의 텃밭입니다. 원산지 관리사만의 그 영역이에요. 영역.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새들이 지구상에서 번창한 이유는 뭡니까? 하늘을 자신들의 영역으로 포섭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늘을 지배하다 보니까는 뭐 날개만 있어도 뭐 이빨이라든지 그 포식자들의 강력한, 물론 뭐 저기 매나 이제 독수리 이런 것들은 조금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새들은 그런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번창한 그런 생물 종 중에 하나가 됐죠. 조류들이. 이 원산지 관리사도 이 3과목만큼 원산지 관리사 고유의 업무 영역이 없어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3과목만큼 원산지 관리사가 아주 히트 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3과목이 뭐냐?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3과목은 이 물건이 과연 그 한미 원산지 그 한미 특혜 관세를 받는다고 하면은 이 물품이 과연 미국산인지를 증명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100% 완전 생산품이 별로 없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상품, 공산품들이 일부는 혼혈이란 말이죠. 혼혈.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만든 카메라라고 할 때 이 카메라가 100% 미국산 부품으로 카메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일부 중국, 일부 뭐 일본 그렇게 해가지고 짬뽕 돼가지고 카메라가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물론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이겠죠. 수출하는 국가가 미국이니까는 한미 FTA를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물품이 과연 미국산이 되려면 이 카메라가 최소한 어떤 정도의 자격은 갖춰야 미국산으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3과목이라는 소리죠. 3과목.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제 부가가치 기준 혹은 세번 변경 기준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부가가치 기준이라는 걸 쓰게 되면 요 카메라를 만들 때 들어간 원가 중에 일정 부분 이상이 미국에서 원가가 들어가야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타국에서 원가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투여된 부가가치가 높을 때 그때 미국산으로 인정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 변경 기준은 미국에서 충분한 정도의 가공이 일어나서 우리 그 3과목 품목 분류, 2과목이죠. 2과목 품목 분류에서의 HS 코드 변경이 일어나야 된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듣기만 해도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여러분들의 멘탈이 지금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안드로메다로 탈출하는 여러분들 멘탈을 다시 제가 이제 지구에 딱 이제 붙들어매고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3과목은 원산지 규정 개요가 있고, 특혜관세 적용 요건이 있겠고, 그다음에 일반 기준과 보충 기준과 품목별 기준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 원산지 규정 개요는 이제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가 있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적용 요건이 몇 가지가 아주 크리티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가 여기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 뇌리에 박혀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다음에 일반 기준, 보충 기준, 품목별 기준이 있는데 일반 기준은 사실은 대부분의 물품들에 다 통용이 되는 정말 말 그대로 일반 기준이에요. 일반 기준. 근데 보충 기준 여기서부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충 기준. 보충 기준이 뭐냐면 보충 기준이 일반 기준을 충족을 못했지만 아주 아깝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 50% 이상 되면은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품이 있다고 치면 내가 이제 부가가치가 49%예요. 1% 부족해가지고 원산지 규정을 못 받았습니다. 1% 부족한 걸 가지고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보충 기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원산지 결정 품목별 기준. 품목별 기준은 뭐냐면 품목별로 아주 특수한 가공 공정이 필요한 품목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원유. 이 원유라는 것이 이제 증류탑이 이렇게 있는데 이 증류탑 아래에 원유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불을 떼고 있죠. 이렇게 불을 떼면은 얘가 증발을 할 거 아닙니까? 원유가 증발을 하면서 가장 가벼운 것이 가장 윗부분으로 가고 가장 그 다음에 무거운 거 제일 무거운 게 아래쪽에 남아 있을 거예요. 요게 아스팔트. 우리가 자동차 타고 맨날 밟고 다니는 아스팔트. 그리고 이제 거의 맨 위에 올라가는 것이 휘발유 이런 것들이에요. 가장 고급진 거. 그래서 이 원유를 때우게 되면 증류탑 안에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분리가 되죠. 분리가. 그래서 이 분리 공정 자체를 수행한 국가를 이런 아스팔트나 뭐 휘발유나 뭐 경유라든지 이런 석유 제품의 원산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유 자체의 원산지는 어디예요? 원유 자체의 원산지는 두바이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원유가 채굴되는 국가는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원유가 채굴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뭐 전 세계에서 몇 개 국가밖에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없다 보니까는 공정에 따라서 이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부가가치 기준을 못 쓰고 세번 변경 기준을 안 쓰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들어가셔서 좀 더 자세한 이유를 파 보실 거고, 어쨌든 품목별 기준은 아주 특수한 그런 상황일 때 그때만 쓰이는 거다. 그래서 품목별 기준은 사실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지 않고 몇 가지 이제 잘 나오는 품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 순위를 보면 일반 기준이 무조건 가장 중요해요. 일반 기준에 뭐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이런 유명한 아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기준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 보충 기준이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 품목별 기준이겠다. 그리고 적용 요건, 개요 이런 순서로 중요 순위를 매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가가치 기준이 뭐다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동차, 주로 부가가치 기준인데 주로라는 말을 쓴 것은 협정별로 이게 똑같은 물품이어도 기준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하지만 자동차 같은 공산품은 주로 부가가치 기준입니다. 주로. 그래서 보시게 되면 부품이 엄청나게 많죠. 부품이. 부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 부가가치라는 것은 이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 자동차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 자동차가 10,000원이다. 내가 끌고 다니는 자동차가 10,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뭐 이제 조선시대에 살다 왔나요? 10,000원 정도 하게. 네.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1원이 오늘날에 50,000원이라고 하대요. 그 이제 학자들이 조선시대의 1원이 도대체 얼마냐? 오늘날에 5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여담이고요. 우리는 이제 쉽게 10,000원이라고 딱 결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자동차 전체의 가치는 10,000원이지만은 이 중에 100% 미국산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산도 있겠고 일본산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나라산 제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원제품 부품들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얘네들의 가치가 다 이제 더해봤더니만 5,000원이에요. 5,000원. 그러면 10,000원에서 5,000원을 빼는 거죠. 왜냐면은 요 자동차는 미국 원산지 메이드 인 USA를 받아야 되는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나라 산 부품들 얘네들의 가치가 합해서 5,000원이기 때문에 얘를 싹 빼야죠. 빼고 이제 나머지 5,000원만 이렇게 미국 가치로 인정을 받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 자동차가 부가가치 기준 50% 기준이다라고 하면 충족했나요? 한 거죠. 50%를 충족을 하잖아요. 10,000원에 5,000원이니까는 50%는 충족을 해서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게 6,000원이라고 가정하면은 여기 4,000원이 되겠고요. 미국산 원재료의 가치가 4,000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50% 기준을 충족하나요? 못 하는 거죠. 40%니까. 그래서 요거는 미국산이 될 수가 없다라는 요런 개념이죠. 요게 이제 부가가치 기준이다. 참고로 부가가치라 함은 사실은 이 물품의 가치 생산이에요. 가치 생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는 이 물품에 들어간 원가를 갖다가 얘기했는데 사실 원래 부가가치란 개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원시인인 원시 야만인이 있어요. 이 원시 야만인이 길거리에 있는 아무 돌이나 주워 가지고 사슴을 내리쳐 가지고 그 사슴을 사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시인이 이 돌 굉장히 쓸만하네 하고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거 그 돌에 부가가치가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이 돌에는 아직 부가가치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럼 원시인이 돌을 흑요석으로 갈아가지고 뾰족하게 만들었어요. 훨씬 더 돌이 정교해졌죠. 사냥감을 이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를 수도 있게 됐죠. 이거 이제 그 돌에 부가가치가 생긴 겁니까?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닌데 이 원신이 조금 더 똑똑해져 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간석기죠. 뗀석기. 요 뗀석기로 만든 이 돌들을 갖다가 나름의 값을 매겨 가지고 팔아요. 주변 친구들한테. 자, 이때부터 부가가치가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치가 생산됐을 때 그것이 이제 부가가치가 생산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시장에서 뭐 팔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아직 부가가치라는 게 생성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이제 그 원시인이 자기의 뗀석기들을 갖다가 상품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그 상품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인정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 원시인이 만든 그 뗀석기를 갖다가 요걸 갖다가 또 어떤 다른 원시인이 도끼 자루를 만들어 가지고 딱 붙였어요. 자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훨씬 더 깔쌈하게, 훨씬 더 뭐 사냥에 완전 최적화된 그런 이제 최신 레어템으로 바꿨습니다. 이 레어템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더 상승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원시인이든 눈이 벌게져 가지고 갖고 싶어하는 레어템이고, 아주 비싸게 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도끼는 아주 부가가치가 한 단계 더 상승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래 부가가치라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시장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가치 부여라고 할 수가 있겠고, 물건뿐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물건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용역이라든지 서비스, 용역이나 서비스에도 부가가치가 붙습니다. 옛날에는 용역이나 서비스에 무슨 값을 매기냐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뭐 이제 용역 서비스, 뭐 서비스라고 하면은 뭐 청소해 주는 거, 집 청소해 주는 거, 뭐 이렇게 안마해 주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서비스인데, 이것이 가치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옛날에는. 왜 가치가 없다라고 봤냐면, 뭐 물건으로 생긴 게 없잖아요. 물건으로 생긴 게 없이 그냥 사람의 노동이기 때문에 그냥 몸 움직여 가지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논리가 발달하면서 이게 용역이나 서비스도 사람의 노동력도 가치를 창출을 하는구나.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이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이 서비스 산업에서 창출되는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비싼 서비스 같은 경우 뭐 법률 서비스, 변호사들의 법률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서비스적 측면에서도 부가가치가 창출이 될 수가 있겠다. 자, 스파게티 볼 효과. 3과목에서 이 스파게티 볼 효과를 많이 좀 언급을 할 수 있어요. 스파게티 볼이 뭐냐? 스파게티에 들어간 뭐 미트볼이겠지? 근데 스파게티 볼 효과가 뭡니까? 자, 이 스파게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막 꼬여가지고 지저분하게 돼 있죠? 맛은 있잖아요? 지저분한데 맛은 있잖아요? FTA도 똑같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체코, 뭐 이제 한미, 뭐 저기 그 한중국, 뭐 한EU 이렇게 FTA를 엄청나게 막 체결을 하면 그 FTA 하나하나가 요 한 가닥이 되는 거죠. 요 한 가닥이 돼가지고 막 섞이는 거예요. 왜 섞인다라고 하냐면 FTA별로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의자 하나를 수출함에 있어서도 이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랑 이 물품을 유럽으로 수출할 때 봐야 되는 FTA 규정들이 한미 FTA랑 한EU FTA를 다 전부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FTA별로 이 규정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는 어느 하나의 FTA만 내가 습득하고 지식을 갖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다른 FTA까지 다 섭렵되는 게 아니고 FTA별로 다 제각각 다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파게티 볼 효과는 이 스파게티처럼 FTA에 관한 그런 법률 규정이 꼬여가지고 이제 무역업자들 머리를 아주 그냥 산만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무역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죠? 원산지 관리사죠. 우리는 그 꼬여버린 무역업자들의 뇌를 다시 쫙 펴줘야죠. 뇌를 편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어쨌든 뇌는 꼬여 있어야 그게 더 맞는 거죠. 마음을 풀어줘요.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꼬여 있는 무역업자들의 그 마음을 쫙 다림질로
펴줄 그 원산지 관리사들입니다. 그래서 스파게티 볼 효과를 잘 우리는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요 스파게티를 쫙 해가지고 말아서 무역업자들한테 딱 이렇게 먹게끔 줘야 돼요.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원산지 관리사 그 3과목을 잘 배워가지고 잘 컨설팅을 해줘야 되겠죠. 지역 간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미국이랑 캐나다가 좀 유사하고, 그다음에 EU, FTA, EFTA, 터키 얘네가 좀 유사하고요. 유럽에 있는 애들이요. 그다음에 아세안이나 베트남 여기가 좀 유사합니다. 아시아. 그래서 미주 국가, 유럽 국가, 아시아 국가 이렇게 조금씩 다 공통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룹으로다가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공부하시면 뭐 이제 요 스파게티 볼 효과가 있더라도 조금 그래도 그나마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3과목 강의의 특징. 각 협정 간 제가 비교를 물론 책의 표에도 있지만 강의할 때도 이제 비교를 계속 해드리죠. 비교를 통해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념에 집중한다. 개념. 그러니까 3과목은 사실상 암기에 집중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개념에 집중하셔야죠. 그래서 3과목은 우리가 실제로 실무에서 이 상황을 맞닥뜨려 가지고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무기예요. 그래서 이 무기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쥐어주면서 제대로 쓰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암기에 집중하라는 것은 그냥 방아쇠에 손 넣고 쏴 대충 맞으면 끝 이렇게 하는 거랑 진배 없어요. 이 총이 어떤 원리로 나가고 분해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다시 조립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탄창 어떻게 결합하고 이런 걸 다 알려드려야죠. 그래서 개념에 집중하는 그런 이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입체적인 사고로 복합적인 문제까지 대비해야 됩니다. 복합 문제가 나오면 아주 여기서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어떤 물건을 주면서 이 물건은 원재료가 어떤 게 쓰였는데 이 원재료들이 이제 부가가치 기준 얼마, 세번 변경 기준 얼마 해가지고 이 협정의 원산지를 적용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문제가. 정말 그 프로페셔널한 사람들도, 프로들도 좀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복합 문제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 사례 문제까지 들어가면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3과목은 쭉 이제 OT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느낌은 만만치 않겠구나 싶죠. 하지만은 재밌습니다. 그만만치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론적인 부분이 약간 생각을 하게 요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 옛날에 좀 수학이나 이런 과학 종류, 물리 종류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과목 오셔가지고 내 세상이네. 내 특기를 좀 발휘할 수 있겠네.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좀 이렇게 논리성 있는 그런 사고를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3과목이 아주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이 3과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좀 해주시고 저와 함께 3과목을 잘 배워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원산지 관리사로 활약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아주 소중한 재산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OT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1교시부터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